아버지 학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새해 여러 근사한 생각들을 많이 가슴에 담아두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는 올해는 정말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네. 이런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는데 아버지 학교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네, 올해로 27주년을 맞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2022년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학교 TV에서 매우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대표하시는 세 분을 모시고 아버지 학교 TV 특집 신년 대담,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두란노 아버지 학교 대담에 참여해 주신 김성묵 이사장님, 그리고 김세현 R&D 센터장님, 그리고 최성환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성묵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참 어려운 시간 보내셨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또 새로운 기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2022년에 정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빛이 많은 또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현 형제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는 이사로 섬기고 있고 또 R&D 센터장 임무를 맡겨주셔서 부족하지만 전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형제님 여러분, 정말 지난 한 해도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1999년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지금은 아버지 학교 이사로 섬기고 있는 최성환 형제입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김성묵 이사장님께 어떻게 체감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일상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그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고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정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건가, 또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 이게 나쁜 말 할 때는 인간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좋은 말 할 때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 그런 것들을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가정이라는 그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 우리 최후의 보루가 가정이 아닌가. 그 가정을 또 건강하게 만드는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떤 마음으로 좀 지내오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많이 답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마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술을 한 이후에 상당히 사실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팬데믹을 통해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서 많은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돼서 저한테는 이렇게 그 기간이 그렇게 힘든 기간은 아니었다,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은 제 아내였고요. 저를 이렇게 옆에서 삼시세끼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저는 굉장히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는 그냥 저 나름대로 이런 말을 쓰면 드려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신문을 한번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은퇴자가 착각하는 것이 은퇴하면은 아내가 자기와 참 잘 놀아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건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은 내용을 아내에게 보냈더니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당신은 이미 점심과 저녁을 집에서 먹는 때가 많아서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팬데믹 상황이 사실상 많은 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고요. 생활의 형태를 많이 바꿔놓은 것은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지금 시대를 구분할 만큼 정말 많은 변화가 재작년에서부터 시작돼서 작년이 아마 최상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모두 이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고요. 또 두란노 아버지 학교도 물론 예외가 아니겠죠. 네, 아버지 학교를 이끌어 오시면서 김성무 이사장님, 참 작년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아버지 학교 이끌어 오시면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애도 많이 쓰셨고요. 작년에 어떤 고민과 그리고 또 어떤 성과를 내시면서 많이 보람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원칙으로 이끌어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이 아버지 학교는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퍼스널 터치,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컨택이죠.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을 교류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그 사역의 현장이었는데, 그런 컨택을 할 수 없는, 요즘에 이렇게 비대면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할 때 과연 온라인으로 해서 그와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넘긴 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이글 저글 또 이 책 저 책 보다가 한번 이걸 어차피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 적응하자, 이걸 이겨나가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가자는 그런 결정을 했고,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본질로 들어가고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이제 사실은 온라인이란 그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불편해하고 있을 때, 뭔가 돌파구를 내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창의적으로 돌파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고 그러나 창의적으로 접근하자. 창의적으로 접근하자.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창조적인 기회로 생각하자. 네, 김세현 센터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작년에 정말 R&D 센터에서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요.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활동을 위주로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아버지 학교를 이제 개설해야 될 필요를 저희가 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개발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도 많이 하고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시도해 보니 굉장히 거기에서 또 그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했냐면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만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매뉴얼대로 아버지 학교를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목적은 참여하는 지원자 아버지들의 변화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행사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바꾸니 온라인 아버지 학교도 충분히 방법은 다르지만 귀한 지원자 아버지들을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약간 중년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성장기의 자녀들, 현직에 있는 분들이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당연히 같이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제 은퇴 이후 길어진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새로운 이제 요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지혜가 있는 삶이거든요. 아마 노년의 사명이라고 하면 그 지혜를 이제 다음 세대에 나누어 주는 것인데 문제는 아무도 그 지혜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 아버지 학교들은 그런 지혜들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소위 MZ 세대라고 부르는 그 요즘의 젊은 아버지들인데요. 굉장히 기존의 세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세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고 생각에 그가 많이 다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젊은 아빠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 전체 주기를 볼 때 각각의 아버지들이 필요로 하고 또 감당해야 되는 아버지 역할들이 다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은 젊은 아버지들 그리고 일반적인 아버지 한 중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의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벗어난 주제, 그러니 한 시니어 아버지 학교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일생의 한 주기로서 이렇게 아버지들을 나누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은 뭐랄까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가정들이 많이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혼하거나 또는 별거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가정 내에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역할은 지속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아이들이 없는 가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양육의 문제가 굉장히 의무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그 가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선택적인 의무로 바뀌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버지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유명한 생물학자인 최재천 박사님께서 요즘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내용의 유튜브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하신 거지만 이제 그분의 말씀이 동물 세계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개체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제 의무가 돼야 될 텐데요.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인식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 전반이 각성하고 다가오는 세대에 결혼하게 하고 또 자녀를 낳게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많이 보여진다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면에서 아버지 학교가 이미
그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지금 많이 대두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앞으로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왜 요즘에 자녀들 안 갖나, 왜 결혼을 안 하나,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제 진행을 되고 있는데 사실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자녀를 낳고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는 거, 건강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밝혀져 있는 거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 학교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아버지의 그런 부재의 가정에서 아버지를 가정에 돌려보내고 또 아버지가 그 아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걔들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이제 건강한 가정에 대한 꿈을 갖게 하는 이런 것 측면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 그러나 이제 이 자녀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거든요. 뭐 최수천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상황이 어려운 것보다 개인주의, 또 뭐냐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이게 무차별하게 또 문별하게 좀 팽배해 있어서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또 심지어는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 학교에서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남성다운 남성이 있어야 한다, 그걸 만들어야 한다는 거. 왜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냐?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남자애들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데, 태만해지고 무능력해지는데 여자들은 그에 반해서 굉장히 똑똑해지고 자기 주장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것이 계급이나 빈부나 인종을 뛰어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아니 근데 사회 전반적이 아니라 제가 보면 세계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런 남자한테, 내가 꿈도 없는 남자한테, 저런 무능력한 남자한테, 저런 태만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살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 정말 아버지 학교에서 우리가 두 번째 주가 남자다운 남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아버지 학교의 중요성이 더 이제 그래서 더 강조가 돼야 되겠고, 또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아들, 딸들한테 건강한 가정상, 또 이 남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있고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들을 경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안나 아버지 학교에서도 제2강의 아버지 남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아버지들이 더욱더 남성다운 모습으로, 진정한 남성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교육도 저희가 받게 되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상환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버지 학교 리더십으로서 이런 현재의 팬데믹,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물론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요. 본인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정에 좀 더 신경 쓰라는, 이 아버지들이 가정에 좀 더 신경을 쓰라는 섭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에 인용된 그 어느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제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고 가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까지는 가정의 문제를 어쩌면 회피해 왔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동 통제 그리고 재택 근무가 늘어나고 하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소통의 어려움도 겪어보고 하면서 이제는 정말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러한 필요성과 또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사장님의 그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정말 가정에서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또 이렇게 집회에 모이지 못하는데 여러 사람과의 이 관계의 중요함을 이렇게 깨닫고 정말 지금까지 소홀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있으면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 아버지 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들이 느끼는 아내와의 소통의 어려움, 자녀와의 소통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버지 학교에 와서 제 경우만 해도 어떤 기준이랄까요? 그 소통의 방법이랄까요? 또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면에서 아버지 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고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아버지 학교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네, 팬데믹 감사합니다. 시간에 팬데믹 시간에 사실 아버지들이 뭐 집에 있으면 집에서 좀 같이 가사를 함께하는 돕는다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요. 도와줄게 하면 우리 젊은 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 되지 않을까 보시는 분 중에서 그렇게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좀 늘려가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그 서구권에서는 지금 이 가정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서 서로 갈등의 요소가 많아지면서 그 이혼율이 아주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비드하고 디보스하고 합쳐서 코비디보스라는 새로운 말이 생성되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혼율이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가정에서 이제 대화가 많아지니까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고 둘째는 이제 집회가 제한되다 보니까 회식이 줄어들고 가정에 일찍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제 부부간에 부부 싸움의 요소가 하나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슬프기도 하지만 사실은 설이나 또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명절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명절이 있는 달은 그 전달보다 이혼율이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는 그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지난해 예를 들면 오히려 그 전보다가 줄거나 똑같은 그런 현상을 보인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긴밀해졌다라는 대답을 한 사람들은 한 12.6% 정도, 그리고 가족 간에 오히려 더 멀어졌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한 12.3%. 그래서 반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의 요소가 있는 분들은 여전히 갈등이 있고, 하지만 이 가족이 아닌 이 친척들과의 관계는 확실히 멀어졌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절 때 과도한 그 아내들에게 지워지는 그 짐들, 그러한 것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부부간의 다툼의 요소가 또 하나 없어졌다. 그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유독히 팬데믹 기간에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이혼을 사실 뭐 보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불안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불안하고. 근데 지금 우리 최성환 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가족 간의 관계는 좋은데 이 가족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내 언니, 동생, 이것만 가족이라, 이 사람들만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친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래서 이게 참 더 그런 현상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한국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면 이 대가족제도, 그래서 함께 모여 사는 것보다 그 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한국을 이렇게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학자들은 가장 큰 힘이었다, 원동력이 여기 있다, 가족제도,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이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무너지지 않을까. 이미 벌써 팬데믹 전에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가족은 엄마, 아빠, 동생, 누나, 언니,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팬데믹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되면, 이 정말 한국의 이 좋은 가족 제도가 무너지겠구나. 물론 뭐 이구정 때나 또 추석 때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버지들이 이거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문화를 우리가 그래서 문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걸 아버지께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개선할 건 개선하더라도 좋은 제도, 좋은 문화들은 우리가 살려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께서 더 연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김세현 이사님께서 다 잘 연구해 주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계시는데,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고민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아마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단순히 아이들이 어떤 조부모님을 보는 그런 관점의 변경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통의 방법이나 또 생각의 어떤 관점을 좀 바꿔야 할 필요성도 좀 있을 거는 같은데요. 김세현 R&D 센터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살아오신 그 과정이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소통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 고려대 한성열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것에 한이 쌓여 있다, 그 삶에 이제 여한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세대를 살아오셨거든요.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개인은 무시되고 소통을 할 기회조차 없었던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분이 또 갑자기 이제 세대가 변해서 소통이 강조되고 이런 때가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도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게, 그러니까 자신과 화해하고 그다음에 가족과 배우자나 가족과 또 화해하고, 특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소위 묵혀있는 화를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좀 강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 할아버지 역할 참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 때 많이 한 얘기가, 아버지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할아버지를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아버지를 경험시키는 거.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를 연결시켜주는 거. 저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 손주가 있는 사람과 손주가 없는 사람. 손주가 있는 사람과 손주가 없는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를 경험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버지 학교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듣게 저도 이제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아이들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격려되는 얘기를 하고 축복의 얘기를 해주니까, 중간에는 제가 정말 기쁘더라고요.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이 그렇게 기뻤던 그런 기억이 막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이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 이렇게 자녀로 연결되는 이런 어떤 사랑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단단해지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계기가 열리면은, 이 느낌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뭐 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많이 숙제를 했던 거, 그 축복들을 이제 애들, 손자, 손녀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한테 해주지만,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손자, 손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계속 할아버지를 통해서 엄마, 아빠한테, 애들한테 흘러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시키는. 그래서 할아버지만 오면, 할머니만 오면 아이들이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이 축복 기도를 받는 게 이게 가장 큰 일이구나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경험시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고령의 아버지들이 오면 그런 것들을 당신들이 하는 역할들은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아버지들한테는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당신의 아버지하고 손자들하고 손주들하고 어떻게 이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키는가, 그 연결고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를, 그런 것들을 좀 심어주면 그 아버지 역할이 점점 더 사실은 강화되겠죠. 뭐 좋아지겠죠. 손주가 있는 아버지들은 이 아버지 학교에 잘 안 오려고 하시죠. 오신 분들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할아버지 학교 가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와서 나는 여기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손주들 말고 바로 그 자녀들에게, 바로 밑에 자녀들에게 아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아주 기회다. 그 말은 이제는 할아버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들과 상의해서 가정의 큰 일을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데 친구로 대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우리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아들하고 혹은 딸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데, 이제 손주가 생기면 그 세대는 뛰어넘고 이제 손주를 너무 이뻐하는 거죠. 손주한테는 잘하는 할아버지들이 또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효과가 참 떨어지는 것이, 이 손주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대하는 것,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의 관계, 그것을 보고 이제 할아버지를 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다음 세대를 건너뛰고 세 번째 세대에 잘하는 것보다는 이제 바로 자녀들과의 화해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는 일단은 할아버지 학교도 중요하지만 이 아버지 학교부터 해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그것이 앞으로 손주들과의 관계가 원하는 대로 바람직하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시고 또 아버지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은 팬데믹이 오든 안 오든 가정에서는 행복하시고 또 창조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위기를 늘 또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잠시 좀 시니어 아버지 학교 쪽으로 좀 방향이 많이 흘러갔는데 아무래도 두 분은 이제 손주를 가지고 계시고 센터장님하고 저는 이제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아버지 쪽으로 다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센터장님께서는 그 손주가 지금은 없으신 상태이고요, 그죠? 네, 이제 머지않아 이제 곧 기대는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과연 센터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사회가 참 이런 면이 많이 달라졌고 가정에는 이런 측면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룰 것 같다. 특히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혹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기존에 있는 이제 가정들의 어려움도 어려움이겠지만 이제 특히 이제 새로 생기는 가정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미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성들은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하는 상황들이 그것이 이제 결혼 이후에도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뭐 그 상황을 뚫고 무사히 결혼을 했더라도 결국 남자는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여성들이 리드하는 상황이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본성상 남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그건 뭐 본성이기 때문에 계속 갈 것이고 굉장히 가정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상, 그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상을 고수하는 것이, 그러니까 잘 지키는 것이, 물론 변화된 부분이 바꿔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덧붙여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결혼을 해서 당연히 아이를 가지고 아버지와 또 남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여긴다면 현재는 그런 추세는 좀 바뀐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인식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이를 대변하듯이 수많은 유튜브 영상이나 또 동영상을 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법에 대한 그 조회수라든지 또 공감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학습을 해야 되겠다, 배우고 익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들이 이제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아버지 학교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무려 27년 전에 간파하고 아버지 학교 운동을 펼쳐왔다는 점에 굉장히 고무적이기도 하고요. 또 자부심이 있는데요. 단지 이제 시대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 아버지 학교가 아버지의 역할을 정의하고 또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만들어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또 R&D에서도 R&D 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새로운 방안을 많이 만들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김세현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이 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는 노란 중앙선과 하얀 그 차선이 있는데 차선은 상황이 되는 대로 빨리빨리 바꿔야 되지만 노란 중앙선은 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약속인 것처럼 아버지 학교의 정말 좋은 점은 성경적 가정관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점이어서 그 부분은 변함없이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될 텐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다. 특히 뭐 아버지 학교 자체가 굉장히 참여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강의 중심적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참여적으로 만들어서 지원자들이 실제로 연습해 볼 수 있는 것을 좀 더 강조한다든지 하는 변화는 빨리 가져오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온라인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녹여낼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모든 사회 상황이 그렇듯이 이제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에 맞춘 변화들이 이제 적용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제 본인들이 이건 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오게 될 텐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집체 교육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학습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 아버지로서 내가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될까, 이 거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아버지 학교가 이러한 분들의 수요와 어떤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그 어떤 원칙이나 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아버지 학교가 지난 27년 동안 이 아버지 그 처음 뒤에 그 태생 그 배경이 그런 거거든요. 고개 숙인 아버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설 자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사회로 내몰리는 아버지, 밖으로 쫓겨나가는 아버지들,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서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이 가정 경영에 실패했다. 가정으로 도외됐던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일어난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이 사실은 IMF였거든요. 저는 IMF 때 딱 그 IMF가 터지면서 우리 그동안 직장에 일에 거의 몰두했던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는 그런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였구나 이것이. 경제 문제는 다 문제 있지만 사회적 문제 있지만 가정적으로 보면 정말 당신들이 지켜야 할 것이 어딨냐.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있는데 직장에서 다 그 사업에서 거기에 몰두해 있다가 거기서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 그 근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다 밀려나왔거든요. 베이스 캠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우리한테 맡기셨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버지 학교가 폭발적으로 사실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아버지 학교는 정말 그 평생 교육을 받아야 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또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딱 정답은 없거든요. 사회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다 지성을 책으로 했다가 또 아니 감성이 중요하다 또 뭐 했다가 또 아니다 영성이 중요하다 다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딱 정답은 없거든요. 이것도요. 자녀들 양육에도 정답은 없거든요. 우리 아이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는 안 맞거든요.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 사는 건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 아버지 학교가 정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서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내일이구나 저걸 내가 하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다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다양한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녹여내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학교 TV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교육은 계속 지속돼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자동차를 가도 수시로 점검을 해보잖아요. 가는데 별일 없는데도 가서 점검을 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평생 교육관으로 생각하고 와서 이렇게 한번 다시 재점검해보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아버지 학교 교육이야말로 우리 남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교육이다. 평생에 정말 꼭 한 번은. 근데 아버지들이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도 있지만 아버지 학교에 많이 참석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두려움. 내가 가서 발가벗겨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 남자들은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냥 현상 유지로 그냥 뭐가 문제야? 그냥 아무 소리 하고 살면 됐지.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아내들이 여보 얘기 좀 하자.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제일 두려운 거 아니야? 뭔가 변화를 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면 저는 이 사회는 이 아버지 운동을 통해서 사회는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시 한참 전에 아버지 학교가 이렇게 확산되는 걸 보고서 이거 제1의 새마을운동 같네요. 그러면서 농민들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돼서 사는 것이 바뀌고, 그것이 또 군인들이 합세를 했고, 그리고 학생들을 통해서 또 민주화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노동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근대화 일어났고, 근대화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노조를 통해서 또 그 노사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 다, 그래서 한국이 근대화되고 이렇게 다 민주화되고 다 그랬는데 한국 사회는 아직도 풀어갈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한국에는 희망이 있다. 아버지 운동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거다. 이제 그런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버지 운동이 대안이다. 가정에도 대안이고 교회도 대안이다.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서야 한다는 거죠. 서는데 바로 서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이 대안이다. 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렇게, 여기자가 청바지를 입고서 이렇게 들었는데 아주 이렇게 좀 태도가 그렇게 공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서 오셨네 했더니 신문에서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앉으시라고 해서 좀 이제,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 그랬더니 자기 편집국장인가 이렇게 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국장이 왜 그랬냐더니 편집국장이 뭐 이렇게 자기는 오기 싫었는데, 자기는 오기 싫었대요. 근데 편집국장이 오라고 해서 왔대요. 그래서 왜 오기 싫었어요? 했더니 아니, 아버지들이 그동안 잘못했으면 가만히 계시지 뭘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고 또 그러냐고 말이지. 그런 게 구호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편집국장이 왜 가라고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편집국장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데 아주 단짝 친구가 있을 때 거의 매일같이 만나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술 끊었다. 난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에이, 너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아니, 괜찮은데. 사람이 뭐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한데 너 뭐 아픈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서 뭐 며칠이나 안 나갔더니 만나도 술 안 먹고 그냥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난 집에 가야 된다고. 2차, 3차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단에 빠졌나? 뭐 발생을 다 해가지고 뭐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와도 이렇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인데 남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지껏 아버지로 살지 않고 남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아버지인데 남편인데.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고서 이제 변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야, 그 아버지 학교가 뭔데? 너 가보라 그러니까 기자를 대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 아버님은 어떤 아버지세요? 그랬더니 잘 말 안 하더라고요. 말하기 하십니다. 그래서 힘드셨군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살아보자. 제대로 살아보자. 남편이 뭔지 아버지가 뭔지 남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계속 이 남자로 살려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편이 돼야 되고 애를 낳으면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쭉 얘기했더니 그 기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좋은 거였군요. 그런 좋은 거였군요. 제가 기사 잘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성이나 아직도 그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다 그런 거였어요. 여성들한테 이게 참 우리 아내들 여성들이 우리 잘못된 아버지의 이 남성 문화, 남성 상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저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아버지께야말로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이게 한국 사회에 준 정말 신의 한 순간입니다. 신의 한 순간입니다. 교육 중에 가장 좋은. 네, 저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재 행정님께서 이게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자동차 점검 얘기를 하셨는데 별 탈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처음에 아버지 학교에 올 때 그 상황이 또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아버지 학교에 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등을 떠미는데 저는 참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자신이.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정말 좋은 분이셨고 점잖으신 분이셨고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정말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시고 늘 남들을 위해서, 자녀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대로 본받아 사는 내 모습이, 저의 모습이 참, 나도 참 아버지 닮아서 좋은 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왜 자꾸 아버지 학교에 가라고 할까? 저는 제가 고장난 줄 몰랐죠.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면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면 100점 만점에 한 80점 되는 아버지는 되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모든 아버지들이 이만하면 나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들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 20점 좋다. 아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아버지 학교에 가서 한번 20점을 채워보자. 이러고 아버지 학교에 왔는데, 정말 아버지 학교에 와서 학습을 해보니까요, 아버지가 되는 것이 뭐며, 아버지의 사명이 뭐며,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그 기능이 뭐며,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남편이 먼저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학습을 쭉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20점도 안 되는 아버지였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그 큰 은혜를 입었죠. 제가 두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 학교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 팬데믹 상황이 바로 이런 고장난 줄 모르고 있는 아버지들한테 한번 가정을 들여다보게 하고, 내가 얼마나 고장나 있는가,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 관계가 기능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로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걸 감지하시는 아버지들도 참 많을 거예요. 알면서도 어디서 무엇부터 변화를 가져와야 될지 이 시작을 못 하시는 아버지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기도 하거든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그냥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그냥 답습해 갔던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 아버지 학교가 무엇을 시작하고 어디부터 어떻게 변화를 가져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주교도소 아버지학교 할 때 제가 아주 그 인상적인 이게 하나 있는데, 이제 편지를 이렇게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편지를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제 거기서 자녀들한테 편지나 아내한테 편지 쓰면은 그 편지를 이렇게 영상 이제 보내주면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 영상을 이제 우리 스텝이 이제 가서 이렇게 찍어서 이제 방영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아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당신은, 내가 남자로서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남자로서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버지로서는 빵점입니다. 아버지로서는 빵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아버지가 그냥 탁 절기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자로서는 당신은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서는
빵점입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아버지들이요. 교수로서는, 의사로서는 최고예요.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빵점. 회사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었어요. 물론 시간을 같이 못 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봐서 당신한테 남겨준 그런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독립투사 같은 분들 열심히 해서 살았는데 뭐 시간을 못 보낼 수 있죠. 목사님도 시간 못 보낼 수 있죠. 자녀들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로서 어떤 그런 영향을 주는가, 이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같이 해서는 시간도,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받는 그런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프라이드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정말 이 아버지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아버지 할게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아요. 나는 아닌데. 내가 과연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라는 건 단순히 그런 인격적인 가정에서만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 고백이 사실은 그 굉장히 무서운 고백입니다. 그게.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아버지로서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다음에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주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내 가정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저 자신에서부터 조금씩 이웃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무관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구나. 저분도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저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 거구나 하는 인식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들도 막연한 타인으로 보이지 않고요. 강한 동질감을 가진 저와 동일한 어떤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저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굉장히 공적인 아버지로서 좀 확장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확장되는 그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학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또 아버지 학교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세 분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처음에 수료하고 나서 자원봉사자로 아버지 학교를 계속해서 섬기게 되는 계기도, 또 내가 왜 이 아버지 학교를 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열심히 섬겨야 될까를 한번 저 자신을 한번 그런 합리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때 내 자신이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이 정말 좋은 아버지로서의 순기능을 잘 발휘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 그 세대는 지금보다는 더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이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면 다른 아버지들을 보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혹시 아버지 학교 하셨냐고 물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경향이 이제 생긴 거죠. 우리 오창자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아버지들이 이제 남이라기보다는 같은 시대를 이렇게 힘들게 아버지 역할을 잘 하려고 애쓰는 이 동료 아버지들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좀 더 크게 보자면 우리나라만
아버지들만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지금 뭐 세계 47개국에서 약 300개 도시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렸고 열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버지 학교는 이미 자기 가정을 넘어선 이 사회와 또 국가와 또 전 세계의 아버지들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 생각이시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자세다 이런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도 아버지 학교 수료자들이 이제 국내만 따져봐도 70여 개가 넘는 지부가 있고 거기에 정말 수만 명이 되는 스태프들이 열심히 섬기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이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잘 훈련받고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원이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게 오프라인 아버지 학교가 많이 열리지 못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약간 할 일이 없어진 상황이 된 것이 요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파워, 그분들의 그 리소스를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좀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 학교가 사회 나눔 운동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그쪽으로 나가보자, 무엇이 되든 간에 자발적인 운동으로 사회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섬겨보자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R&D 팀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이미 실시하고 있는 그런 지부나 그런 형제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그런 방법들이 잘 전파가 돼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해서 그런 나눔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아버지, 사회적인 아버지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라의 아버지, 국부. 음악의 아버지면 누구예요? 바하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맡은 분야에 그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뚫고 그 분야에 그런 아주 아름다운 영향력을 남긴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죠. 이 변화의 핵심에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아버지 역할, 제가 특별히 금년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 학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정말 아버지가 돼야지 내가 아버지 학교다, 내가 아버지라는 거. 교회가 많은 것처럼, 교회가 많으면 왜 교회가 돼야지, 그죠?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거, 그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돼야 한다는 거. 근데 나만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해서 그런 영향력, 저 사람은 아버지구나, 저 사람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좋은 영향, 선한 영향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도 있어요. 저 같은 교회에서도 이제 요즘에 교회를 못 나가지만 교회 나갔을 때도 아이들, 누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서 아이를 안고 가면, 요즘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못하지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손에 넣어주고, 근데 기도 한번 해줄까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참 얘가 예쁘게 생겼네요, 영리하게 생겼네요, 아빠를 닮았네요, 엄마를 닮았네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해줄까요? 기도 한번 해줘. 이제 그런 것들. 또 아파트에서는 요즘에 이제 만나면 그 엄마 아빠, 아유 그 녀석 엄마를 닮았네요, 지금 몇 살인데 아주 단란해, 행복해 보이네요, 엄마 아빠 있으면 행복하네, 좋아 보이네. 우리가 그냥 아버지로서 그냥 이렇게 그 건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게 사실은 사회적인 영향력이거든요. 너무 뭐 엄청난 거 하는 것보다 그 한마디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파트에서 만났을 때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아빠가 좋아하겠네, 엄마가 행복하겠네, 그런 얘기 한마디 해주는 거, 그게
예,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처음엔 뻘쭘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몇 번 만나면 또 애들이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최소한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아까 우리 센터장님 얘기한 것처럼 또 아름다운 일을 할 때 뭐 청소를 한다든가 뭐 독거노인을 돕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벌일 때 이것들이 건강한 그런 사회 영향력을 미치고, 또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널리 이렇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적인 아버지 역할도 우리가 강화시켜야 되겠다. 사회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거든요. 남 혼자, 내가 혼자 사실은 행복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 아들만 잘 자라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 아들이 다른 애들과 어울리는데, 우리 딸이 다른 딸과 어울리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잘 키운 아이가 말이죠, 옆집 아이들한테 그렇게 웃고 다닌다고 칼에 찔리는 거예요. 죽은 아이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엮이는 가정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 제가 왜 웃고 기분 나쁜 거죠. 그렇다면 이게 나만, 내 가정만 행복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흑인의 이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속담이 있다고 그랬죠. 아이가 자라면 아이는 온 동네에서 키워야 한다. 온 동네에서 키워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국 사회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다면 희망이 있다. 교회 와서도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직장에서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다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왜 다른 아들, 딸들한테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회적인 아버지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학교에서 좀 이런 생각을 바꾸면 좋겠다는 거. 그런데 그 변화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보다도 내가 정말 변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가 아버지 학교에 바라는 그런 꿈이고 비전이고, 그런 걸 통해서 아버지가 변해야,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다. 뭐 정치인들 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적인 아버지 역할을 잘 한다면 이런 혼돈은 없을 텐데, 이런 운동을 우리가 아버지 학교에서 벌이고 싶다는 거죠. 저는 사마리아인 비유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만일 지나가는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아들이나 또는 자신의 부모나 어떤 동일한 아버지로 보았으면 그나 지나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마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저희도 아버지 학교를 나오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회 속에서 어려운 사람, 또 상황이 참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당연히 이렇게 측은지심이 나올 것 같고요. 또 도와주고 싶은 그런 국률한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24시간, 1년 내내 돌볼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요. 사회 속에서는. 그럴 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도 내 딸들을 자신의 딸들처럼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아버지가 된다면 정말 본인이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또 한 사람 자체가 아버지 학교도 되는 것 같아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막강한 그런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은 정말 사회가 크게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긴 시간 다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연령의 분들만을 모시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전 연령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하나하나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또 참된 아버지가 되고 올바른 아버지가 되면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이 사회 속에서 있는 그 모든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 그리고 또 동료인 아버지들까지 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참된 아버지, 좋은 아버지, 멋진 아버지 되고 싶으시면 네,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당장 아버지 학교 홈페이지 찾으셔서 아버지 학교 등록해 주십시오. 여러분 올해 정말 좋은 아버지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의 네, 정말 아버지 학교를 대표하시는 우리 세 분 형제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